38페이지 고르고부터 할게요. 고르고가 세 자매인데 두 자매는 그 불사신인 거 아셨나요? 불사신이에요. 하나 막내인 이름이 메두사인데 그 메두사만 죽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막내만 죽임을 당했죠. 끔찍하지 않나요? 이 그림? 뱀? 우글우글? 근데 원래 메두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처녀였다는 거 아시나요?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하필이면 아테나 여신의 신전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사랑을 나누는 바람에 포세이돈은 심세니까 어쩔 수 없고 아테나가 이 메두사만 머리카락을 뱀으로 괴물로 만들었다고 해요. 혹은 다른 설에 의하면 자기 머리카락이 너무 아름답다고 막 자랑을 하니까 아테나 여신인가 누가 머리카락을 뱀으로 바꿔놨다고 그래요. 그리스 신들은 휘브리스라고 그래서 그 오만을 굉장히 신의 분노로 산다고 해서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럼 자기 머리카락 아름답다라고 자랑하는 건 자기의 그 오만이라는 인간의 오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만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메두사 꼴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죠? 그 오만이라는 게 어떤 유무심리학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일단 메두사에 피해서 아까 얘기한 크리사오르라는 아들과 천마 페가서스가 생겼죠? 근데 저는 질문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얻으시려면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생각. 메두사의 정체가 뭘까요? 계속 나오는 주제니까 아실 것 같은데 뱀, 날개, 그리고 멧돼지. 멧돼지가 죽음의 상징이죠. 저승세계의 상징이죠. 아도니스가 멧돼지에게 받쳐가지고 죽잖아요. 그죠? 뭐 용의 비닐 이런 거는 자주 나오는 상징은 아니지만 뱀, 날개, 멧돼지 나오면 뭡니까? 대여신이죠. 메두사의 정체는 뭘까요? 메두사도 대여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메두사는 그 메두사의 머리 자체가 나중에 아테나 여신의 방패로 들어가는데 그게 공포를 자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례에 쓰이는 마스크로 사용되거나 그걸 착용한 사람, 그러니까 그걸 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됐다고 해요. 이거 굉장히 함의가 깊지 않나요? 메두사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쓰고 있는 사람을 지키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메두사에 피해서 천마가 태어나, 페가서스가 태어나. 이거 그러니까 메두사를 단순히 괴물로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메두사의 정체가 제가 답을 말하기 전에 빨리 말씀해 보세요. 뭐 같나요?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대여신 같지 않나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하여간 메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선적으로 생김새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뱀으로 이루어진 머리카락, 용의 비늘로 덮여있는 목, 멧돼지와 같은 송곳니, 청동선의 황금날개. 그래서 실제로 엘렌 식수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어요. 여성주의 계열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두사 신화를 여성 타자의 샘플로 제시합니다. 여성 타자가 뭔가 하면 타자화가 뭐냐면 주체가 아닌 객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물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물화. 주체가 아니라 그냥 물체로 봐요. 그럼 그게 뭔가요? 목소리를 빼앗고 그 사람의 독자적인 독립성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 자체로서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남성에게 매혹을 주면서 동시에 돌로 바꿔버리는 두려움을 주는 거. 여성을 완전히 그 사물로 본 거죠,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는 성녀와 창녀 뿐이니까 창녀에게 매혹되지 말라는 남성 중심주의의 책략이라고 엘렌 식스라는 작가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냐면
남성성, 미숙한 남성성이 이런 메두사의 웃음이라는 딴 표현을 쓰면 롤리타 신드롬 들어보셨죠? 롤리타. 어린 여자에게 끌리는. 뭐 그리고 판무파탈 자체가 자기를 파멸시키는 여성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남성성의 미숙함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남성성이 성숙한 남성성은 누가 자기를 파괴한다고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남성성은 충분히 강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완벽한 남성을 타락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뿐입니다. 근데 미숙한 남성성일수록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과 지배의 욕을 투사를 해요. 그래서 보통 미숙한 남성성이 쓰는 단어들이 여자를 정복한다느니 뭐 내 걸로 만든다느니 뭐 이런 거 미숙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여성을 동등한 그 주체로서 대우해주는 남성이 진정으로 강한 남성성이죠. 누가 자기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성성이 미숙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온전한 남성성, 진짜 남성성 보기 드물지만 본 적이 있는데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여성이 강하고 성숙했을 때 강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남성이 성숙했을 때 그 아름답이란 것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여성성이든지 남성성이든지 자신의 미숙함을 극복하려고 해야지 그걸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메두사의 웃음 자체가 자기를 돌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숙함 아닌가요? 보통 융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타락시키고 자기 자신을 뭔가 어떻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힘은 다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안에서도 괴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그 심리적인 문제를 이 괴물의 심리학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8페이지 그라이 아이는 백발마녀 세자매인데 원래는 아름다운 뺨을 가진 백조와 같은 여인들이었는데 백발마녀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치기 위해서 이 그라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왜요? 길을 아는 게 그라이 아이였고 그라이 아이가 여러 가지 그 필요한 3가지 물건을 갖고 있는 ним프들에게 가는 길을 알고 있거나 혹은 고르고에게 가는 길을 알고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라는데 중요한 건 페르세우스가 이 그라이 아이들의 눈과 이빨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 손에 들고 있는 거 눈? 이 그라이 아이는 하나의 이빨과 하나의 눈을 공동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이와 눈을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자매는 잠들고 근데 그 교대하는 과정에서 페르세우스가 눈을 뺐으니까 일단 안 보이고 건네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중간에서 가로챈 거예요. 얍삽하죠. 페르세우스는 그리스 영웅 중에 유일하게 끝이 좋은 영웅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지금 약 올리고 있네요. 얼른 길 알려주지 않으면 던져버릴 테야. 실제로 돌려줬다는 썰도 있고 물에 던져버렸다는 썰도 있어요. 물과 이빨을. 저 뒤에 숨어있는 저 양치기같이 생긴 날개 달린 모자에 뱀이 2마리 꼬여있는 지팡이. 누구의 상징인가요? 그렇죠. 헤르메스죠. 헤르메스가 페르세우스를 도와줍니다. 아테네 여신과 함께. 자, 그래서 아리따운 여신이 뭐가 됐나요? 백발마녀가 됐죠. 그죠? 너무 슬프지 않나요? 강력한 대여신, 아름다운 대여신이 이렇게 백발마녀가 되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39페이지 에리니스를 할 건데요. 에리니스 이 시는 제우스도 정말 마음대로 못한 그런 대단한 여신이었습니다. 복수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 에리니스 여신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참 천편일률적이에요. 에리니스 여신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뱀, 날개. 이제는 식상하죠. 뱀, 날개. 보이시나요? 머리에 이 뱀들? 고르곤도 아닌데 이게 뱀 감고 있는
여신들, 그리고 또 날개. 실제로 고대에는 그 뱀독에 익숙해져서 자꾸 물려서 뱀독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 뱀에 물렸을 때 그 뱀독이 마치 환각제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그 환각 상태에서 예언을 했답니다. 뱀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뱀이 여신의 상징인 건 그 예언의 힘과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리니스들은 누구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는 그런 여성들이었고, 이 여신이 한번 언급했나요? 이 여신들이 중요한 거는 복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 대여신들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복수로 협소화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신들이 어떻게 변모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대여신적인 측면에서. 자, 원모습은 어땠는지 몰라요. 대여신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원래는 아름다운 여신들이 뱀 머리카락에, 개 머리에, 박쥐에, 날개를 가진 흉측한 여신들로, 무서운 여신들로 변합니다. 자, 근데 날개, 뱀, 또 뻔한 거 나왔죠? 개는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뱀, 새, 뭐 줄창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신들은 법, 정의의 구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여신은 섭리를 주관하는 여신이었잖아요. 법, 정의 그럼 뭔가요? 대여신의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변하나요? 징벌을 내리고 그 가족 간에 살해를 저지른 그런 죄인에게 징벌을 내리고 복수하는 그런 여신들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페르세포네 할 때 배웠잖아요. 지하세계 하면 재탄생이죠. 그죠? 근데 그거에 어떻게 변하나요? 지하세계에 산다고 해서 재탄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악령을 뜻하게 돼요. 어떻게 대여신적인 원래 모습은 대여신이었겠지만 이게 모습이 점차 변모해서 악령까지 분노에 찬 악령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오레스테스 나중에 클리타임네스트라 할 때 하실 텐데요. 오레스테스가 어머니를 죽이죠. 그 어머니를 죽인 것에 대한 재판의 검사 측이 누구냐? 에리니스 여신들이겠죠. 저놈을 죽여야 된다. 지 엄마를 죽였다. 법정에 세운 게 에리니스 여신들인데 그 여신들이 재판에 집니다. 아테네가 편드는 바람에. 그래서 그 여신들이 무서우니까 아테네가 여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번에 용서하면 자비로운 여신들로 칭호가 바뀔 거라고 달래가지고 에우메니데스로 명칭이 바뀌어요. 에리니스에서. 근데 이게 좋은 뜻일까요? 이제는 이 제우스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복수의 여신들의 권능이 또 한 번 축소된 거죠. 자비로운 여신들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제도권 안에 넣으려는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서운 복수의 여신에서 복수를 누그러뜨려주는 자비로운 여신들로 명칭을 바꾸면서 역할을 더 축소하는 거죠. 어쨌든 에리니스들은 그런 여신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웅이라고 하면 여성 영웅을 생각할 수 있는 시기는 한참 후대예요. 물론 저는 문화 영웅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영웅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똑똑한 남자? 힘센 남자 아닌가요? 그렇죠? 힘세고 전사적인 풍모가 넘치는 그런 남자를 일단 영웅이라고 했을 때 퍼뜩 우리의 머리 위에 떠오르는 개념은 그거 아닌가요? 영웅 그랬을 때? 영웅이 똑똑하기만 하면 영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은 영웅이라는 거 굉장히 넓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칼라일 같은 사람은 시인도 영웅으로 쳤는데 그거 상당히 후기예요. 우리가 영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일단 힘 좀 써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 남성 영웅의 탄생이라는 건 가부장제랑 괴를 같이 하겠죠. 자, 39페이지에 남성 영웅의 탄생 보실게요. 신들이 전쟁을 2번 치릅니다. 물론 더 많이 치르지만 총체적으로 치른 게 티타노마키아와 기간토마키아라고 해서 2번의 전쟁을 치러요. 첫 번째 전쟁은 티탄,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신족, 특히나 12명의 티탄을 티탄 신족이라고 하는데 그 티탄 신 중에 하나가 크로노스도 티탄이죠. 자, 그래서 우라노스가 가이아와의 자식을 타르타로스에 가둬버리니까 가이아가 열받아서 아들에게 낯주고 아버지 거세하라고 시켰죠. 그래서 티탄족과 이제 제우스 일파가 치열하게 싸운 게 티타노마키아예요. 티탄과 마키아는 전쟁쯤 될까요? 제가 히라보를 잘 몰라서. 하여간 근데 티탄이면서도 테미스와 메티스는 제우스 편을 듭니다. 티탄이 다 티탄 편을 든 게 아니고 티탄 중에서도 뭐 프로메테우스나 메티스뿐만 아니라 이런 티탄들은 다 제우스 편을 들어요. 자, 그래서 전쟁에서 2세대 신과 3세대 신이 충돌하게 되는데 2세대 신들은 티탄, 3세대 신들은 제우스. 1세대는 누구겠어요? 우라노스와 가이아겠죠. 그런 신들, 그러니까 2세대와 3세대가 대결해가지고 3세대가 이겼더라. 권력의 세대 교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때는 제우스가 주인공입니다. 그럼 크로노스는 뭘 의미할까요? 크로노스가 나중에 로마의 사투르누스라는 신인데 농경신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리스에서는 농경신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로마에서는 농경신입니다. 근데 크로노스의 시대에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우라노스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설명을 빼드렸는데 크로노스가에게 아버지를 거세한 다음에 승리자가 되죠. 근데 그 크로노스도 자식들을 삼키죠. 그래서 그 삼킨 자식들이 제우스의 형제자매 6남매인데 제우스만 살아남아가지고 아버지를 또 크로노스를 제거하죠. 이게 바로 티타노마키아입니다. 제가 중간에 크로노스 얘기를 뺐네요. 자, 그래서 티탄들과 크로노스 일파들, 제우스와 크로노스 일파들, 티탄 신들의 일파가 싸운 게 티타노마키아예요. 2세대와 3세대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 그래서 크로노스도 역시나 우라노스처럼 아들에 의해서 제거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크로노스는 농경신인데 크로노스를 대여신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남성형? 물론 로마의 농경신이긴 한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크로노스가 황금시대라고 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로노스가 다스리던 시대는 황금시대였다고. 그러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크로노스가 로마에서처럼 농경신이었다면 과거의 대여신의 시대에 그 농경민들의 신화가 크로노스로 대변돼서 제우스는 인도 유럽인 와가지고 농경민의 문화를 밀어버리고 자기 문화를 크로노스가 정권을 장악한 걸로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근데 신화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모릅니다. 단지 제가 힌트로 생각하는 건 크로노스의 시대가 황금 시대였다는 거. 근데 실제로 그 인도 유럽인이 도래하기 전에 구유럽은 굉장히 평화로웠대요. 농경민이니까 전쟁을 그렇게 많이 일으키지도 않고 농사 지을 땅은 얼마든지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선주민이 살던 그 시대를 크로노스의 황금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고. 자, 이제 기간토마키아를 할 건데 기간토마키아는 기가스, 복수형은 기간테스라고 하는데 24명입니다.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거세할 때 그 피가 대지에, 그러니까 가이아에게 떨어져 가지고 생겨난 거인들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렇게 생겼어요. 하반신이 뭔가요? 뱀입니다. 뱀하면 또 대여신. 그러니까 대여신 가이아의 자식들이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가이아가 제우스에게 열받아요. 또 가둬버렸거든. 자기의 후예들을, 티탄족들을 타르파타로스에 유폐시키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을 유폐시키니까 가이아가 열받아서 기가스들을 부추깁니다. 그래가지고 제우스랑 싸움을 붙여요. 이게 기간토마키아. 사실은 39페이지, 아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기간토마키아라고 돼 있네요. 기간토마키아 혹은 기간토키아라고도 하는데 기간토마키아라고 검색이 되더라고요. 어떤 신화사전에 보니까 기간토키아라고 쓴 데도 있어요. 하여간 그런 거인과의 싸움이 2차전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아까 티타노마키아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제우스가 주인공이죠. 새로운 제우스가 3세대 신이 2세대 신 크로노스를 물리치는 거예요. 얘는 제우스가 기간토마키아는 자기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수성전을 벌인 겁니다.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제우스가 아니에요. 인간 아들인 인간에서 신이 된 헤라클레스가 주인공입니다. 그 의미하는 건 제가 신화학자로서 해석하는 건 뭐냐면 티타노마키아는 신들의 시대예요. 신들 영웅, 신화의 시대. 근데 기간토마키아로 넘어오면 인간 영웅의 시대. 인간 영웅의 얘기를 신화가 아니라 전설이라고 하죠. 물론 이때 헤라클레스는 자기 몸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헤베랑 결혼도 하고 이제 완벽한 신이 된 상태였지만 어쨌든 인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티타노마키아는 신화, 기간토마키아는 전설로 내려오는, 전설로 바뀌는, 신화에서 전설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40페이지 보시면 가부장제는 신화의 새로운 주인공인 영웅을 탄생시켰다. 이거 찾으셨나요? 가부장제가 신화의 새로운 주인공인 영웅, 그냥 영웅일까요? 힘센 남성 영웅이겠죠. 육체적 힘의 전사. 그래서 이때부터 대여신의 순환적 시간은 직선적 역사로, 아까 꼬리에 꼬리를 문 뱀이나 원 이런 상징은 이제 직선으로 바뀌게 됐어요. 끝이 있는 역사로. 영원 회귀의 신화. 영원 회귀의 신화는 영웅 개인의 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화에서 전설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대여신은 남성 영웅이 퇴치해야 될 괴물, 마녀로 타락하게 됩니다. 전락이란 단어가 많네요. 그죠? 그래서 40페이지 그 위에 찾아보실게요. 40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5번째 줄, 맨 끝. 인간의 영웅이 신의 편을 들면 신들에게 승리가 온다는 것을 제우스는 알고 있었다. 제가 지금 읽은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제 진짜 신들만으로서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죠. 이제 모든 주체가 신들에게서 뭘로 넘어오는 건가요? 인간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니 신들이 싸우는데 왜 인간의 힘이 필요하냐고요. 헤라클레스 같은. 이제 드디어 신들이 아니라 인간이 역사, 신화가 아니라 전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죠. 저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신화의 시대에서 전설의 시대로 바뀌는, 드디어 남성 영웅의 시대로 바뀌는. 자, 그래서 제우스가 알크메네라는 암피트리온의 아내와, 이건 바람이 아니고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알크메네는 암피트리온과 결혼을 하지만 동침을 하지 않아요. 자기 오라비들의 원수를 갚기 전까지는 자기는 아내가 될 수 없다고 거부를 해요. 그래서 암피트리온이 전쟁에 나가서 이 알크메네 오빠들의 복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가 됐는데 제우스가 암피트리온의 모습을 해요. 완전 속임수,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알크메네가 자기 복수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남편이랑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제우스가 밤의 길이를 3배로 늘렸다고 그래요. 그때 헤라클레스가 잉태되는데 밤의 길이를 3배로 늘려서 긴 사랑을 해서 그만큼 헤라클레스를 잉태시키는데 3배의 힘을 들였다는 뜻이겠죠. 밤을 3배로 늘렸다는 건. 그래서 헤라클레스를 낳는데 뒤늦게 암피트리온이 돌아와. 하루 며칠 있다가 돌아오던가 그 다음날 돌아오던가. 그러니까 알크메네는 제우스가 남편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남편인 줄 알고 동침한 거잖아요. 남편이 뒤늦게 돌아와가지고 이 암피트리온도 눈치를 챕니다. 아, 제우스가 다녀갔구나. 그래서 쌍둥이를 낳아요. 하나는 제우스의 아들, 하나는 암피트리온의 아들.
아시겠죠? 이 바람도 아니고 완전 속임수네요. 그죠? 자, 헤라클레스는 그렇게 태어나게 되고 그 헤라클레스는 반인,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우스지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반인 반신이라고 하지만 하늘에 올라서 신이 된 건 헤라클레스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다른 영웅들은 하늘에 오르지를 못해요. 영웅들이 가는 낙원이 따로 있습니다. 엘리시온이라고 해서 영웅이 가는 그 천국은 신들의 세계가 아니라 별도의 천국이 있어요. 어떤 낙원의 섬이.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서 신이 된 건 헤라클레스가 거의 유일무이해요. 뭐 푸시케도 있기는 하지만 푸시케는 영웅적 행위로 신이 된 게 아니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세대 교체로 봐야 되냐, 아니면 선주민과 이주민의 전쟁으로 봐야 되냐, 요 얘기는 이미 드렸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경민과 이주민, 인도 유럽인의 그런 전쟁을 묘사한 것인가? 요건 따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크로노스가 다스리던 시대가 황금 시대라는 거. 그리고 크로노스가 로마에서는 농경신으로 숭배됐다는 거. 이건 답은 없습니다. 타당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40페이지 보시면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가부장제적 영웅, 힘센 남성 영웅의 시대가 정복의 시대와 함께 도래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힘센 영웅이면 다 되죠. 근데 일리아스에 보면 그런 논쟁이 나와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근데 그걸 누가 자기 힘센 전사와 오디세우스가 서로 싸웁니다. 근데 누가 그 갑옷을 차지하나요? 꾀쟁이 오디세우스가 차지합니다. 단순히 힘센 전사가 아니라. 그쯤 되면 힘도 중요하지만 지략도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오디세우스 신화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뭐랄까 군사적인 성공?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힘 물론 중요하고 지략도 갖춰야 되는 영웅이라는 거. 왜 그러냐? 군사적인 성공을 위해서 정복하고 또 그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영웅이 테세우스예요. 테세우스는 누구냐? 아테네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아테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영웅입니다. 테세우스가 뭘로 유명한가요? 테세우스도 인간 제우스의 아들인데 테세우스가 뭘로 유명하냐면 이 그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소머리를 한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영웅이죠. 그 라비린토스 미궁에서 왕비 파시파인가? 그 왕비랑 사통해서 낳은 왕비와 소 사이에서 태어난 그 미노타우루스란 괴물을 죽이게 되는 게 이걸로 유명한 영웅입니다. 자, 테세우스 얘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걸로 유명하지만 아테네의 창시자예요. 근데 이 테세우스가 어떻게 잉태되냐면 이 아버지 아이게우스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냐면 그리스에서 뭔가 물어보고 싶으면 다 델포이를 갑니다. 가서 신탁을 받았는데 신탁이 뭘로 내려오냐면 아테네 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포도주 포대에 주둥이를 풀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뭔가 이 왕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중간에 어느 트로이젠이라는 곳에 들려서 트로이젠의 왕 피테우스의 대접을 받게 돼요. 물어봐요. 이게 무슨 신탁이 이렇게 내렸는데 무슨 뜻 같아? 그럼 피테우스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신나게 아이게우스에게 포도주를 먹입니다. 포도주 뚜껑을 열지 마라는 뜻이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게우스는 술에 너무 취해. 그래서 자기 그 나라의 왕인 피테우스가 자기 딸하고 동침을 시켜요. 아, 위대한 영웅을 낳을 만한 신탁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 술을 마시라고 했는데 포대를 그 주둥이를 풀라는 게 술 마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테네에 가서 그러라고 했는데 가기도 전에 거기서 술 마시고
공주와 동침을 해서 테세우스를 낳게 됩니다. 근데 테세우스 동침한 다음에 알게우스는 바로 떠나면서 혹시 아들을 낳게 되면 전해주라고 하면서 그 칼하고 샌드를 바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 아들이 자라면 이 바위를 들 수 있을 테니까 그 바위를 들어서 칼과 샌드를 찾아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라고.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 아닌가요? 또 일설에 의하면 그 칼이 부러진 칼이라서 그 칼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칼이었다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간 부친 아이게우스를 찾아서 테세우스는 많은 악인들을 처치하면서 프로크로테스 같은 악인들을 처치하면서 찾아가요. 근데 그 테세우스가 그 유명한 악녀로 유명한 메데이아를 세 번째 왕비로 맞아서 살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자식도 있었답니다. 메도스라는. 이미 아들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 메도스가 그 아이게우스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근데 이 메데이아가 계모니까 자기 아들의 지위가 그 상속권이 없어지니까 이 테세우스에게 독약을 먹이게 해요. 근데 이 테세우스가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한 칼이 그 아버지가 남긴 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칼을 알아보고 아들이 마시기 직전에 그 술잔을 쳐서 떨어뜨립니다. 자기 아들을 안 죽이게 돼서 다행이죠. 자, 그래서 적장자가 되는데 그 당시에 아테네는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 미노스 하면은 그 미케네 섬이라고 그 그리스 문명 중에 가장 먼저 발달한 섬이 있죠. 미케네 섬이 있죠. 크레타. 미케네 문명은 내륙 문명이에요. 크레타. 자, 그래서 크레타 섬의 그 가장 먼저 그리스의 본토보다 크레타 섬의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선진국이죠. 그 선진국에 뭐 남녀 7명을 제물로 바치게 돼 있었어요. 약소국에서. 그래가지고 그 아까 얘기한 라비린토스 미궁의 그 괴물에게 먹이를 주는 거죠. 그래서 테세우스가 그걸 처치하려고 자기가 일부러 지원해서 갔다는 설도 있고 제비를 뽑았다는 설도 있고 하여간 거기 가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미노스 왕의 딸인 아리아드네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실을 묶어서 실타래를 풀어가지고 미노타우스를 죽인 다음에도 그 미궁을 못 벗어나면 그 안에서 죽겠잖아요. 근데 그 실타래를 따라서 생환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는 뭐에 대한 알레고리로 쓰이냐면 자기 내면 세계를 여행할 때 가이드가 되는 그런 것을 아리아드네의 실타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앵커링이라는 심리학자들은 앵커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가 행복했고 좋은 기억에다가 돛을 받고 그걸 기반으로 자기 불안한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덜 흔들리기 위해서. 이건 뭐 심리학자들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무사히 생활길에 오르는데 테세우스가 배신을 때리네. 아리아드네를 섬에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마음씨 좋은 디오니소스 신이 아내로 삼았다는 썰도 있고 하여간 여자를 버려요. 배은망덕한 놈이. 그리고 또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아버지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오면 검은 돛을 달고 죽어서 돌아오면 흰 돛을 달라고 해. 근데 이게 저희 텍스트에는 검은 돛을 생환할 때 달라고 하는데 딴 텍스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흰 돛을 달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했던가요? 대여신의 그 농경민 문화에서 죽음의 색은 무슨 색이었나요? 우리 뼈여신 할 때 했는데 농경민, 그러니까 인도 유럽인이 오기 전에 그 농경민에게는 하얀색이 죽음의 상징이었을까요? 까만색이 죽음의 상징이었을까요? 배웠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하얀색이죠. 하얀색이 뼈 색깔이고 검은색은 비옥한 토지의 색깔이니까. 그러면 인도 유럽인한테는요?
인도 유럽 사람들한테는 검붉은 피의 색, 그 검은색이 죽음의 색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긴 인도 유럽인의 신화니까 무슨 돛을 달아야 되나요? 검은 돛은 죽음의 색인데 인도 유럽 사람들한테, 그리스 사람도 인도 유럽계인데요. 살았으면 하얀 돛을 달았어야죠. 그러니까 농경민한테는 하얀 게 죽음의 색이었지만 지금 인도 유럽인의 그 그리스 신화를 하는 거니까 하얀 돛을 다루면 그게 하얀 게 죽음의 상징. 그러니까 검은 게 참 죽음의 상징이고 하얀 건 생의 상징이니까 흰 돛을 달고 왔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테스트가 틀리더라고요. 사전에는 뭐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선주민의 생각과 나중에 이주민의 그 죽음의 색이 틀리니까, 그죠? 뭐 검은 돛인지 흰 돛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아들놈이 까먹어가지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투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빠져 죽은 바다를 아이게우스 바다, 지금의 에게해가 됩니다. 투신 자살해서. 나쁜 놈이죠, 아들. 그래서 왕에 오른 다음에 자, 인도 유럽계의 영웅이면 아마존 한 번쯤 정복해 주시고 그 아마존 여왕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굉장히 아름답기도 했지만 아르테미스를 숭배했답니다. 아르테미스를 숭배한다는 건 순결을 맹세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미움을 샀대요.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잖아요. 순결을 유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미움을 사가지고 아프로디테가 그 계모인 파이드라라는 계모에게 의붓아들이죠. 의붓아들에 대한 사랑을 불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데 이 아들은 이게 목미했겠죠. 자기 계모니까. 그래서 거절당한 이 파이드라가 어떻게 하냐면 당신 아들이 나 유혹했어요. 그리고 자살해버려요. 유서를 남긴 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유서를 보고 눈이 뒤집혔겠죠. 그래가지고 아들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 테세우스는 포세이돈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포세이돈한테 부탁을 해요. 저놈 좀 죽여줘. 그래서 바다에서 괴물이 나오는 바람에 말이 놀라가지고 그 전차에서 떨어져서 갈려서 죽던가. 근데 후속이 있어요. 추방된도 그렇게 죽는데 아폴론의 아들 중에 의술의 신 하나 있었죠. 아스클레피오스. 이름은 뭐 어려우니까 기억하실 건 없지만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메두사의 피로 이 아들을 되살립니다. 자, 여기서 메두사. 아까 메두사의 피에서 천마도 태어나고 그 메두사의 피에서 이 히폴리토스, 테세우스의 아들도 살려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메두사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생명을 거두는 능력뿐만 아니라 되살리는 능력. 대여신의 능력 아닌가요? 그죠? 메두사의 피로 되살리는데. 자, 그래서 나중에 테세우스가 알고 엄청 후회했다고 하는데 이미 뭐 죽은 다음이고 되살린 거는 뭐 덧붙여진 얘기인지 알 수 없으니까.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 테세우스가 또 한 어이없는 짓이 그 제우스의 딸, 전 그리스적 미인이었다는 헬레네를 12살밖에 안 된 애를 납치해 옵니다. 정신 나간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페리토스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둘이 약속을 해요. 야, 우리가 서로 홀몸이 되면 서로 아내를 제우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자. 그리고 서로 도와주자 약속을 하는데 테세우스가 선택한 제우스의 딸은 헬레네였던 거예요. 그래서 12살짜리를 납치해 와. 미친 친구 둘이. 그럼 페리토스가 선택한 건 누구냐? 감히 지하의 여왕, 명계의 여왕 페르세포네를 선택합니다. 그럼 하데스가 가만뒀을까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형이 하데스 형인데 하데스 형은 뭐냐면 음흉해요. 정중하게 두 사람에게 의자를 권해요. 아주 정중하게. 근데 그 의자가 어떤 의자였냐면 앉으면 엉덩이와 의자가 붙어버리고 가진 기억을 몽땅 잃게 됩니다. 하데스가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둘이 바보가 돼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운 좋게도 헤라클레스가 아까 켈베로스 잡으러 지하에 간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그 의자에서 강제로 힘으로 뜯어요.
테세우스를. 그래서 엉덩이가 좀 뜯어지긴 하지만 테세우스는 구합니다. 근데 페리토스도 뜯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하세계가 막 흔들렸대요. 그래서 페리토스는 아 얘는 신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남겨두고 테세우스만 데리고 나와요. 너무 웃기죠. 그래서 테세우스가 근데 돌아오긴 했는데 이 헬렌의 오빠들을 디오스 크로이 혹은 제우스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쌍둥이 자리에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 이 하나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와가 쳐들어와가지고 아테네를 약탈하고 동생을 데려갑니다. 그 테세우스가 없는 틈에. 그럼 테세우스가 왕의 자격이 있겠어요? 쫓겨나가지고 섬에 갔는데 이 섬의 왕이 테세우스가 위협이 될 걸 알고 절벽에서 갑자기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참 하여간 비참하게 죽는 거죠. 자, 근데 테세우스를 왜 제가 가부장제의 대표적인 영웅으로 뽑았을까요? 제가 뽑은 거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뽑아보세요. 저는 테세우스가 가부장적인 영웅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아리아드네를 버린 게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존 원정한 거. 그리고 또 헬레네를 납치한 거. 이 여성을 사무라하는 그런 가부장제적 영웅의 대표적인 행실이죠. 어떻게 12살짜리를 잡아옵니까? 그죠? 뭐 어머니한테 맡겨놨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테세우스가 가부장 영웅이 맞나요? 그냥 제 생각일 뿐일까요? 왜 맞는 것 같아요? 증거. 우리의 통찰은 쉽게 단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자유인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뭐랄까 가부장적 영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